노아야, 무슨 일 있어? 밖에 나가고 싶어?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래?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이영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노을빛 책방지기 수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을의 작은 동물병원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밤 11시 37분, 정확히 그 시간이 되면 한 마리의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노라. 그리고 노라가 짖는 방향으로 누군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수의사 지훈. 하지만 이 기이한 현상 뒤에는 3년 전 갑작스럽게 문을 닫은 평안 호스피스의 어둠 속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혼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한 간호사의 마지막 유언의 진실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의 손목 시계가 밤 11시 37분을 가리킬 때 노라가 처음 짖기 시작했어요.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소리에 지훈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진료실 정리를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는데 노라의 짖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그저 지나가는 고양이나 택배차에 반응하는 그런 짖음이 아니라 뭔가 절실하고 다급한 울음이었어요. 노라야, 무슨 일 있어? 병원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숙소로 올라가다 말고 지우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갔어요. 노라는 현관문을 앞발로 긁고 있었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버려진 채로 발견했을 때의 그 필사적인 몸짓과 똑같았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 문을 열어주자 노라는 곧장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마당을 뛰어다니거나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 뒤편 창고 쪽으로 일직선으로 달려가더니 그곳에서 멈춰서서 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창고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곳이었어요.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가 주 2회씩 수거해 가니 굳이 들여다볼 일도 없었고 노라 역시 그 근처에는 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그곳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 계속 짖고 있어요. 지우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노라에게 다가갔어요. 창고 주변을 둘러봐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만 노라가 바라보는 방향이 창고 너머, 즉 마을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래? 노라는 지훈의 말에 한 번 더 짖었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더니 자기 방석에 누워 숨을 몰아쉬었어요. 마치 중요한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지훈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관문을 잠갔어요. 시계를 보니 11시 43분이었어요. 노라의 이상한 행동이 정확히 6분간 지속된 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이장 김 씨가 병원 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혹시 어젯밤에 뭔가 이상한 일 없었나요? 이상한 일이요. 최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어젯밤 11시 40분경에. 지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마을 동쪽 창고에서 직선거리로 200m쯤 떨어진 곳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평소에 지병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위급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건가요? 응. 새벽에 이웃분이 신문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확인해보니 혼자 계시다가 그냥 잠들듯이 가신 것 같더라고. 평소에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김 씨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는 어젯밤 노라의 행동을 떠올렸어요. 11시 37분부터 43분까지
정확히 동쪽을 향해 짖었던 그 시간. 최할머니가 돌아가신 시각과 거의 일치했어요. 하지만 설마라고 지우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냥 우연이겠지. 그러나 일주일 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11시 37분, 노라가 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격렬했어요. 현관문을 발톱으로 긁어대며 밖으로 나가려고 발악을 했어요. 지훈이 문을 열어주자 노라는 또다시 창고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어요. 창고에서 북쪽으로 마을 입구 쪽을 향해 짖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부고가 전해졌어요. 마을 입구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박 사장이 심근경색으로 새벽에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시간은 11시 45분경. 지훈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노라의 행동이 너무나 일관적이었어요. 정확히 11시 37분에 시작해서 돌아가실 분이 계신 방향을 향해 짖는 것. 설마 노라가 죽음을 예측하는 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우는 책상 서랍에서 지역 지도를 꺼냈어요. 그리고 최할머니 댁과 박 사장 댁의 위치에 빨간 핀을 꽂았어요. 두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어보니 그 연장선 위에는 호스피스? 지도 끝 마을 외곽에 위치한 평안 호스피스 센터가 있었어요. 3년 전 운영을 중단한 그곳이 두 핀을 잇는 직선 위에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핀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세 번째는 10일 후에 왔어요. 11시 37분, 노라는 이번에 더욱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어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처럼. 지우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과 손전등, 그리고 지도를 들고 노라를 따라 나섰어요. 노라가 향한 방향은 서쪽이었어요. 창고 너머 서쪽 끝, 폐가가 몇 채 있는 곳이었어요. 지우는 지도 위에 세 번째 핀을 꽂았어요. 그리고 자를 대고 선을 그어봤어요. 세 개의 점이 완벽한 직선을 이뤘어요. 그 직선의 끝에는 여전히 평안 호스피스 센터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지우는 중얼거리며 지도를 접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또 다른 부고가 올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서쪽 끝 폐가에서 홀로 살던 김할아버지가 11시 42분경 노안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지훈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노라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3년 전 문을 닫은 평안 호스피스 센터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열흘 후 밤 11시 30분, 지우는 노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노라는 이미 불안해하며 현관문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11시 37분. 노라가 짖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즉시 문을 열어주었어요. 노라는 이번에도 창고 쪽으로 달려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달려서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노라야! 어디 가는 거야? 지우는 급히 차키를 들고 노라를 따라 나섰어요. 노라는 마을 외곽 도로를 따라 계속 달렸어요. 방향은 명확했어요. 평안 호스피스 센터 쪽이었어요. 10분 후 지우는 오래전 폐원한 호스피스 앞에 서 있었어요. 높은 철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건물은 어둠 속에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어요. 노라는 철문 앞에서 계속 짖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자는 거야? 지훈이 철문에 다가가자 노라는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앞발로 필사적으로 흙을 파내고 있었어요. 마치 거기에 뭔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는 듯이. 노라야, 거기 뭐가 있어? 지훈도 덩달아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몇십 센티미터를 파내자
손톱이 딱딱한 무언가에 닿았어요. 딸그락. 금속 소리였어요. 지우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구멍을 들여다보았어요. 거기에는 이게 뭐지? 낡은 금속 상자의 모서리가 보였어요. 상자 위에는 무언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흙과 녹으로 인해 잘 읽히지 않았어요. 노라는 이미 짖는 걸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내 차례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지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상자 안에는 분명 평안 호스피스와 연관된 그리고 노라가 예측하는 죽음들과 관련된 비밀이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지훈은 상자를 완전히 파내기 위해 더 깊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노라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지켜보고 있었어요. 11시 37분에 노라의 짖는 소리가 모든 것의 시작임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새벽 4시 지훈은 여전히 호스피스 철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금속 상자를 파내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나서야 겨우 열 수 있었던 상자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휴대폰 하나와 플라스틱 봉투에 담긴 환자 팔찌들이었어요. 휴대폰은 오래된 스마트폰이었지만 방수 케이스 덕분에 아직 작동했어요. 화면을 켜자 배터리는 거의 바닥이었지만 음성 메모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혜원입니다. 평안 호스피스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쉰 목소리에서 극도의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모든 기록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돌봤던 분들의 이름을, 그분들이 어떻게 떠나갔는지를. 그리고 노라도 알고 있어요. 지우는 숨을 멈췄어요. 노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노라는 마지막을 알아봐요. 혼자 떠나는 이들이 서로를 찾게 해주세요. 이 팔찌들은 그분들의 증거입니다. 가족들이 알아야 할 진실의 증거예요. 음성이 끊어지려 할 때 윤혜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더욱 약해진 거의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만약 누군가 이걸 찾는다면 제발 그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연결의 시작이에요. 메시지가 끝나자 지우는 플라스틱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20개가 넘는 병원용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각각에는 이름과 날짜,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최순자 2021년 3월 15일 혼자. 박영수 2021년 3월 22일 가족 연락 두절. 김철호 2021년 3월 30일 무연고. 지우는 팔찌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최순자, 박영수, 김철호. 모두 최근 몇 주 사이에 노라가 예측했던 그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때 노라가 갑자기 귀를 세우며 철문 쪽을 바라봤어요. 먼 곳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이 외진 곳으로 오는 차라니요. 누가 오고 있어. 지우는 서둘러 휴대폰과 팔찌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는 노라를 데리고 철문 옆 덤불 뒤로 몸을 숨겼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호스피스 앞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철문 앞 지훈이 땅을 팠던 자리를 발견했어요. 젠장, 누군가 먼저 왔군.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원장님. 상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오겠습니다. 원장이요? 지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평안 호스피스의 원장이 아직도 이곳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남자는 트렁크에서 삽을 꺼내 구덩이를 메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낙엽을 뿌려 흔적을 감추려 했어요. 모든 작업이 끝나자 그는 다시 차에 올라 떠났어요. 지우는 한동안 더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노라는 이미 철문 앞으로 가서 남자가 메운 흙을 다시 파고 있었어요. 놈들이 뭔가 숨기고 있어. 노라야.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고 팔찌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휴대폰이 켜지자 더 많은 음성 메모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모두 윤혜원이 남긴 것들이었어요. 그는 두 번째 메모를 재생했어요. 오늘은 김할아버지가 떠나셨어요. 가족들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원장이 말리더라고요. 비용 문제라면서요.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딸 이름을 부르셨는데 윤혜원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이게 맞나 싶어요. 우리가 정말 환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요. 보험금은 받아가면서 정작 가족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세 번째 메모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원장이 환자들의 사망 시기를 조작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며칠 더 입원해 있던 것처럼 기록하고 그 사이 보험금을 더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아요. 지훈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래서 노라가 예측했던 분들이 모두 혼자 돌아가신 거였어요.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채로요. 그때 현관에서 벨이 울렸어요. 새벽 5시가 넘은 시각에 누가 올까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혹시 수의사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 이름은 미나예요.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기르시는 개가 노라라는 개가 있죠? 지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노라를 아는 걸까요? 네. 맞는데요. 미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평안 호스피스 앞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노라와 지훈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누가 찍은 거죠? 제가 찍었어요. 어젯밤에 호스피스 앞에서요. 지훈은 놀랐어요. 자신들이 그곳에 있을 때 다른 누군가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왜 거기 있었던 거죠?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엄마를 찾으러 갔어요. 엄마는 3년 전에 평안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해외에 있어서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센터에서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고만 했고 돌아와 보니 이미 장례도 끝나 있었어요. 미나는 주저하더니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매일 밤 11시 37분에 휴대폰 알람이 울려요. 설정한 적도 없는데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마치 엄마가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11시 37분. 노라가 짖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호스피스에 가본 건데 선생님과 노라가 땅을 파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찾으신 거 있나요? 지우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 여자를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미나의 눈에서 느껴지는 절실함과 슬픔은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지우는 미나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놓은 팔찌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들을 찾았어요. 미나가 팔찌들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이거 우리 엄마 팔찌예요. 그녀가 가리킨 팔찌에는 이영숙 2021년 2월 28일 딸 연락 불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나는 팔찌를 움켜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를 찾으셨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저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지우는 미나에게 윤혜원의 음성 메모를 들려줬어요. 모든 내용을 듣고 미나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가족들도 알아야 해요. 자신들의 가족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냈는지요. 하지만 어떡해요? 센터는 이미 문을 닫았고 기록도 모두 사라졌다고 했는데요. 미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저는 장례지도사예요. 이 지역 모든 장례식장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요. 팔찌에 적힌 이름들과 날짜를 대조해보면 다른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아직 재생하지 않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마지막 메모였어요. 이게 제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윤혜원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약해져 있었어요. 원장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눈치챘어요. 오늘 밤 센터를 떠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이 기록들만은 남겨놓을게요. 언젠가 누군가 찾을 거라고 믿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의 마지막 말이 들렸어요. 노라야, 내가 이끌어줄 거지? 혼자 떠난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메모가 끝나자 지훈과 미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책상 위 팔찌들을 내려다봤어요. 각각의 팔찌에는 혼자 떠나간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찾아야 했어요. 미나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시작해 봅시다. 그때 지우는 팔찌 뭉치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종이는 낡았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내일 11시 37분 마지막 주소 중앙로 127번지. 내일. 그건 바로 오늘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중앙로 127번지라. 지우는 그 주소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어요. 이 주소 아세요? 지훈이 미나에게 쪽지를 보여줬어요.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기는 제가 장례 준비를 도와드렸던 집이에요. 작년에 가족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 계세요. 11시 37분까지 이제 19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노라의 다음 예측이 현실이 되기 전에 그들은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오후 2시 미나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찾았어요. 중앙로 127번지 정상우 씨. 작년 12월에 동생분 장례를 치렀어요. 지우는 컵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지난 밤부터 계속 팔찌 명단과 장례 기록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느라 둘 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동생분이 평안 호스피스에 계셨던 건가요? 네, 여기 보세요. 미나가 다른 창을 열었어요. 정민우, 2020년 12월 15일 사망. 팔찌에도 같은 이름이 있어요. 지우는 팔찌를 찾아 확인했어요. 정민우 2020년 12월 15일 형 연락 거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연락 거부요? 이상하네요. 장례식 때 정상우 씨가 많이 자책하고 계셨어요. 동생이 말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크게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비 문제로요.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는데 갑자기 부고 연락이 와서. 미나의 설명이 끝나기 전에 노라가 갑자기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짖지는 않았어요. 대신 문 앞에 앉아서 꼬리를 살살 흔들고 있었어요. 누가 와요. 지훈이 말했어요. 문을 열자 3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택배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택배 상자가 없었어요. 대신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혹시 어젯밤에 평안 호스피스에 가셨던 분 맞나요? 지훈과 미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또 다른 사람이 그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정상우입니다.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미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정상우 씨, 기억나세요? 저예요. 작년에 동생분 장례식 때 아, 미나 씨, 상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맞다. 그때 많이 도와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지훈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우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동생의 팔찌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우가 경한테 연락하려고 했었구나. 상우는 팔찌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였어요. 형 연락 거부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저한테 연락이 안 닿았던 거였어요. 그 시기에 일 때문에 휴대폰을 바꿨거든요. 호스피스에서는 기존 번호로만 연락했었나 봐요. 그럼 동생분이 마지막까지 형을 찾으셨던 거네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평안 호스피스를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어제부터 계속 그곳 주변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왜요? 상우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밤 11시 37분에 휴대폰이 진동해요. 문자나 전화가 온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민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나가 놀라며 상우를 바라봤어요. 저도 똑같아요. 11시 37분에 알람이 울려요. 지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노라의 지짐과 같은 시간에 유가족들이 모두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어젯밤에도 호스피스에 가셨어요? 네. 그런데 누군가 땅을 파놓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기다렸죠. 누가 올지 궁금해서요. 그럼 저희가 있는 걸 보셨겠네요. 네. 그런데 선생님들이 뭔가 쳐시는 것 같아서 혹시 민우와 관련된 건가 싶어서 따라온 거예요. 상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사실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도 봤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와서 구덩이를 메우고 갔어요.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지훈과 미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도 같은 남자를 봤었거든요. 그 남자 휴대폰으로 누군가한테 원장님이라고 부르며 전화하지 않았나요? 지훈이 물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지훈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윤혜원의 음성 메모를 들려줬어요. 모든 내용을 들은 상우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이런 일이. 민우는 마지막까지 저를 찾았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던 거네요. 미나가 상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들은 나머지 팔찌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미나의 장례 기록과 상우의 지역 지리, 그리고 지훈의 의학적 이해를 합쳐 점점 더 많은 연결고리를 찾아냈어요. 여기 이분 김철수. 저희 택배 구역이에요. 상우가 한 팔찌를 가리켰어요. 작년에 부인을 잃고 혼자 사세요. 요즘 택배 받을 때마다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부인분이 평안 호스피스에 계셨나요? 아마도요. 그런데 김 씨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을 못 들었다고. 지훈은 팔찌를 확인했어요. 김미경 2020년 11월 3일 마이너스 남편 출장 중. 부인분이 남편을 찾으셨는데 호스피스에서는 출장 중이라고만 기록해놨네요. 김 씨는 출장을 안 다녀요.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든요. 아마 연락을 안 했거나 일부러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노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관이 아닌 뒷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지훈이 일어났어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밴 하나가 건물 뒤편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어젯밤 호스피스에서 본 그 차였어요. 우리를 미행하고 있어요. 미나가 속삭였어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어요. 차 안에 사람이 있어요. 2명인 것 같은데. 갑자기 벤의 문이 열리며 2명의 남자가 나왔어요. 하나는 어젯밤에 본 정장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덩치가 큰 남자였어요. 그들은 병원 뒷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지훈이 윤혜원의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어떻게 하죠? 미나가 불안해했어요. 상우가 나섰어요. 제가 막을게요. 선생님들은 증거를 가지고 피하세요. 혼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택배 기사예요. 이 동네 골목길은 제가 더 잘 알아요. 뒷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노크라기보다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까웠어요. 정상우 씨, 나가세요. 우리는 휴대폰만 가져가면 됩니다. 밖에서 정장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상우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뒷문으로 가세요. 저는 앞문으로 나갈게요. 상우가 휴대폰과 팔찌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제가 이끌고 갈게요. 상우는 앞문을 박차고 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있어요. 찾는 게 여기 있다고. 두 남자가 상우를 향해 달려가자 지훈과 미나는 노라와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상우는 이미 골목 저편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두 남자가 그를 쫓고 있었어요. 상우 씨, 미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상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그는 골목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10분 후 상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1시간 후에 중앙로 127번지에서 만나요. 조심하세요. 지훈과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혜원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온 거였어요. 뭐예요? 미나가 물었어요. 지훈이 화면을 확인하자 자동 전송된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발신자는 윤혜원이었고 수신자는 여러 명의 연락처였어요. 미발송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됐네요.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당신의 사랑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37분 중앙로 127번지로 오세요.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갔을까요? 지훈이 수신자 목록을 확인하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팔찌에 적힌 모든 환자들의 가족 연락처였어요. 총 23명에게 메시지가 전송된 거였어요. 오늘 밤 11시 37분에 유가족들이 모두 중앙로 127번지로 몰려올 거예요. 정상우 씨 집으로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4시. 이제 7시간 37분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였어요. 노라는 그들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가야 해요. 미나가 일어났어요. 상우 씨를 도와야 하고 오늘 밤 일어날 일에 대비해야 해요. 지훈은 윤혜원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안에는 아직 듣지 못한 메시지들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오늘 밤 모든 것을 바꿀 열쇠가 될 것 같았어요. 노라야, 이제 정말 시작인 거지? 노라는 한번 짧게 짖었어요. 그 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 10시 30분 중앙로 127번지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지훈과 미나가 도착했을 때 골목 입구부터 20여 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성이고 있었어요. 모두들 휴대폰을 들고 같은 메시지를 확인하며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다 왔네요. 미나가 놀란 듯 중얼거렸어요. 노라는 그들 앞에서 차분하게 걸으며 길을 안내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상우가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주변으로도 서너 명의 중년 남녀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상우 씨, 지훈이 다가갔어요. 선생님들 무사히 오셨네요. 상우는 일어나며 주변을 가리켰어요. 보시다시피 난리가 났어요. 다들 같은 메시지를 받고 왔다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일단 모두 모이게 해요. 11시 37분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미나가 사람들에게 다가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장례 지도사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이름과 잃은 가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윤회원의 팔찌 명단과 대조해 나갔어요. 김철수 씨 맞으시죠? 부인 미경 씨를 평안 호스피스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한 명씩 확인할 때마다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모두가 평안 호스피스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었고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11시 37분의 알람,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요. 오후 11시 20분, 지우는 윤혜원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모두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지우는 윤혜원의 첫 번째 음성 메모를 재생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얼굴에서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어요. 이런 일이. 한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우리 애가 엄마를 찾았었구나. 중년 여성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다른 메시지들도 계속 들려줬어요. 윤혜원이 기록한 각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 가족을 찾던 그들의 절실함, 그리고 호스피스 원장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오후 11시 30분, 노라가 갑자기 일어나 골목 안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노라가 움직여요. 미나가 말했어요. 뭔가 시작되는 거군요. 상우가 일어났어요. 노라는 골목 끝,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춰 섰어요. 3층 옥탑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기 누가 살아요? 지훈이 상우에게 물었어요. 박 할아버지, 혼자 사세요? 몇 년 전에 할머니를 잃고. 잠깐.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도 평안 호스피스에서. 설마. 지훈이 팔찌를 확인하자 있었어요. 박순이 2019년 8월 12일 남편 치매로 인한 기억상실. 치매요? 네,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셔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때 노라가 갑자기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노라야! 지훈이 따라가려 하는데 노라의 짖음이 들렸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더 급박하고 절망적인 소리였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지훈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3층 옥탑방 문 앞에서 노라는 문을 긁고 있었어요. 문틈 아래로 약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박 할아버지! 지훈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미나와 상우도 뒤따라 올라왔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상우가 문고리를 돌려봤어요. 오후 11시 35분. 시간이 없어요. 문을 부숴야겠어요. 상우가 몸으로 문을 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은 어둡고 답답했어요. TV만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박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지훈이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은 있었지만 매우 약했어요. 호흡도 불규칙했어요. 119에 신고해요! 지훈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미나가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갑자기 윤혜원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오후 11시 37분. 자동으로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단 하나의 연락처로요. 지훈이 화면을 확인하자 메시지 내용이 나타났어요. 순이야, 미안해. 내가 마지막에 내 손을 잡고 싶어 했다는 걸.
메시지는 박 할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박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순이야, 미안해.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의식을 잃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깨어난 거였어요.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순이가 나를 찾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순이는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싶어 했는데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치매로 인해 잊혀졌던 기억이 돌아온 거였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 사이렌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소리였어요. 상우가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저기, 경찰차가 와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검은 밴도 다시 왔어요. 지훈과 미나가 창문으로 달려가 내려다보니 평안 호스피스 원장으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경찰관들과 함께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분이 원장인가 봐요. 미나가 말했어요. 유족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요. 창문을 조금 열자 아래층 대화가 들렸어요. 여러분, 저는 평안호스피스의 전 원장 김대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받으신 메시지는 저희와 무관합니다. 무관하다고요? 우리 가족들이 마지막에 뭘 겪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한 유족이 소리쳤어요. 저희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간혹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유족이 분노했어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원장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었고 유족들은 점점 더 격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지훈이 결심했어요. 아래로 내려가요. 위험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지훈은 윤혜원의 휴대폰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미나와 상우도 뒤따랐어요. 골목에 도착하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어요.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휴대폰을 어디서 구했죠? 지훈은 휴대폰을 높이 들었어요. 윤혜원 간호사가 남긴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찾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남겨진 음성 메모를 재생했어요. 이게 제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윤혜원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자 유족들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랑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골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노라가 한번 짧게 짖었어요. 그 순간 박 할아버지가 3층 창문에 나타났어요.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순이야, 이제 기억났어? 미안해. 할아버지의 절규가 골목에 메아리 쳤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원장에게 다가갔어요. 김대식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원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박 할아버지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의료진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자정이 지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헤어졌어요. 지훈과 미나, 상우는 골목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끝난 건가요? 미나가 물었어요. 아니요. 지훈이 노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노라는 그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11시 37분의 저주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거였어요. 3개월 후 지훈의 병원 2층 거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건 처음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11시 37분 네트워크의 정기 모임이 열렸어요. 오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김철수 씨는 요즘 어떠세요? 미나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미경이가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싶어 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김철수는 작은 사진 액자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상우가 부엌에서 국그릇을 나르며 말을 했어요. 오늘 박 할아버지도 오신다고 하셨죠? 네, 치매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대요. 기억이 돌아오니까 의욕도 생기시고요. 지훈이 노라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노라는 소파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3개월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처럼 11시 37분에 짖지도 않았고 대신 사람들이 올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겼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선생님들, 큰일 났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20대 초반의 여성이 뛰어들어왔어요. 네트워크에 최근에 합류한 이수진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도 평안 호스피스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던 분이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미나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뉴스 보셨어요? 평안 호스피스 사건이 뉴스에 나왔어요. 모두가 TV로 몰려들었어요. 뉴스에서는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평안 호스피스 전 원장 김대식 씨가 보험 사기 및 환자 방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김 씨는 환자 사망 시간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임종을 혼자 맞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김대식의 모습과 함께 평안 호스피스 건물이 나왔어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고인이 된 윤혜원 간호사가 남긴 증언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11시 37분 네트워크의 협조로 진상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왔어요. 수진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기쁘기보다는 숙연해졌어요. 윤혜원 간호사, 김철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분도 결국 혼자 떠나신 거잖아요. 한 할머니가 안타까워했어요. 그때 지훈이 일어났어요. 윤혜원 간호사를 위한 추모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영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미나가 나서서 추모식 준비를 맡기로 했어요. 그런데 윤혜원 간호사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우가 말했어요. 그분이 왜 그 휴대폰을 묻어두었는지, 노라와는 어떤 관계였는지. 지훈은 상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노라를 바라봤어요. 노라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일주일 후, 지훈은 평안 호스피스 옛 직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윤혜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대부분은 입을 열려 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한 명의 전 직원이 만나주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간병인 최정숙 씨는 50대 여성으로 윤혜원과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혜원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숙 씨가 커피잔을 붙들고 말했어요. 환자들을 자식처럼 돌봤죠.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을요. 노라라는 개를 아세요? 아, 노라. 혜원이가 데려온 게 말이에요. 정숙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원래는 센터에서 기르던 개였는데 혜원이가 특별히 아껴했어요. 지우는 놀랐어요. 노라가 원래 호스피스에 있던 개였다는 거예요. 노라가 어떤 개였나요? 신기한 개였어요. 환자들이 위험할 때마다 먼저 알아차렸거든요. 간병인들보다도 빨리요. 그래서 혜원이는 노라를 천사견이라고 불렀어요. 천사견이요? 네. 노라가 특정 환자방 앞에서 계속 맴돌면 그분이 위험하다는 신호였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훈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노라는 죽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글쎄요. 예측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가족들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았어요. 노라가 신호를 보내면 혜원이는 재빨리 가족들에게 연락했거든요. 그런데 센터가 문을 닫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정숙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원장이 비용 문제를 핑계로 가족 연락을 금지했어요.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서였죠. 혜원이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노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노라도요? 노라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호스피스 주변을 맴돌고 슬프게 울부짖고 마치 자기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지훈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노라가 지난 3년간 겪었을 고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혜원 씨가 노라를 제게 맡긴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혜원이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노라는 계속 자기 일을 할 거야. 언젠가 누군가 노라의 마음을 알아줄 거야라고요. 정숙 씨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혜원이는 센터가 문을 닫기 전날 밤에 사라졌어요. 노라와 함께요. 그리고 며칠 후에 노라만 선생님 병원 앞에서 발견된 거죠. 윤혜원 씨는 어떻게 됐나요?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아마 어딘가 숨어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지훈은 충격을 받았어요. 윤혜원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숙 씨는 망설이더니 작은 쪽지를 내밀었어요. 이건 혜원이가 마지막에 제게 준 거예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하면서요. 쪽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시 외곽의 한 아파트 주소였어요. 다음 날, 지훈과 미나, 상우는 윤혜원의 주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아파트 단지였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502호네요. 미나가 호수를 확인했어요. 벨을 누르자 잠시 후 인터폰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윤혜원 씨 맞으세요? 저희는 11시 37분 네트워크에서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올라오세요. 문이 열리고 그들은 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는 마른 체구의 30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어요. 윤혜원 씨 맞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났어요. 벽에는 평안 호스피스 환자들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살아 계셨군요. 미나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원장이 저를 찾고 있었거든요. 윤혜원은 차를 끓이며 지난 일들을 설명했어요. 센터가 문을 닫던 날 그녀는 환자들의 기록을 모두 챙겨 도망쳤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노라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싶어서 지훈의 병원을 선택했다는 것도요. 노라가 선생님을 선택한 거예요. 윤혜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노라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누가 진정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아요. 그런데 왜 그 휴대폰을 땅에 묻어뒀나요? 언젠가 누군가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노라가 안내할 거라고요. 상우가 궁금해했어요. 11시 37분은 뭔가 특별한 시간인가요? 윤혜원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예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간이 11시 37분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어머니 곁에 없었어요. 일 때문에요. 그래서 다짐했죠. 다른 사람들은 혼자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노라도 11시 37분에 노라는 제 마음을 알고 있어요. 혼자 떠나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요.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병원으로 빨리 와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리브가 새끼를 낳는데 위험해요.
근데 노라가 계속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노라가 꼬리를 흔든다는 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병원에 도착하니 진료실이 분주했어요. 골든 리트리버가 진통 중이었고 노라는 정말로 그게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훈이 견주에게 물었어요. 조산 기미가 있어서 급히 왔는데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속 안정화되고 있어요. 지훈이 직접 분만을 도와주는 동안 노라는 계속 꼬리를 흔들며 지켜봤어요. 그때 작은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어났어요. 건강한 수컷 강아지예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노라는 한번 짧게 짖더니 조용히 지훈 옆으로 돌아왔어요. 윤혜원이 노라를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노라야.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일도 하는구나. 견주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강아지 이름도 정했어요. 희망이라고 지을게요. 지훈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죽음을 알리던 노라가 이제는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고 있는 거였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나가 윤혜원에게 물었어요. 11시 37분 네트워크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혼자 떠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돕고 싶어요. 상우가 제안했어요. 그럼 정식으로 우리 네트워크에 합류하세요. 우리에게는 간호사가 필요해요. 윤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후 11시 37분 네트워크는 이제 1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큰 조직이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서로를 돕는 네트워크가 확산되었어요. 지훈의 병원 2층은 이제 완전히 네트워크 사무실이 되었어요. 매일 사람들이 드나들며 서로를 위로하고 도왔어요. 미나는 장례 지도사로서 유가족 상담을 맡았고 상우는 지역 연락망을 담당했어요. 윤혜원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며 혼자 있는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노라는 여전히 모든 것을 지켜보며 때로는 위험을 알리고 때로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도 오후 3시 정기 모임이 열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발표할 것이 있어요. 지훈이 일어섰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11시 37분 네트워크가 정식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할아버지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미나가 나섰어요. 윤혜원 간호사 추모관이 완성됐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윤혜원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제가 살아있는데 추모관이요? 추모관이 아니라 기념관이에요. 상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의 이야기와 11시 37분 네트워크의 시작을 기록한 작은 전시관이에요. 모두가 웃었어요. 윤혜원도 감동해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노라가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짖지는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 시계를 보니 11시 37분이었어요. 노라야, 이제는 슬픈 시간이 아니지. 노라는 지훈을 돌아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낮은 소리로 한번 짖었어요. 그 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절망이나 경고가 아닌 희망과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11시 37분은 더 이상 죽음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연결과 사랑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식탁에는 예전의 팔찌들이 있던 자리에 이제 사진 액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환자들의 사진이 아니라 네트워크 회원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혼자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가족이 된 모습들이었어요. 노라는 창가에서 한 번 더 조용히 짖었어요. 그 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1년 후
11시 37분 네트워크는 전국 20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어요. 혼자 떠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노라는 여전히 지훈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제는 병원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네트워크 회원들의 집을 순례하며 모든 사람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가끔씩 정말 필요할 때만 11시 37분에 짖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짖음은 죽음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윤혜원은 네트워크의 상임이사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갔어요. 미나는 유가족 상담 전문가로 인정받았고 상우는 지역사회 연결망의 모델 사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우는 여전히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네트워크를 지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치료받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돌보는 의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지훈이 노라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노라야, 행복해? 노라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평안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요. 여러분, 노라와 지훈, 그리고 11시 37분 네트워크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처음엔 죽음을 예견하는 신비로운 개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후회, 그리고 혼자 남겨진 외로움.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감정들이죠. 하지만 노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그 슬픔 끝에서도 새로운 연결이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11시 37분이라는 시간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바뀐 것처럼요. 윤혜원 간호사가 남긴 그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당신의 사랑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 마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때로는 노라처럼,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죠. 혹시 여러분도 11시 37분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노라처럼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존재가 있나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노을빛 책방의 가족이니까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노을빛 책방지기 수연이었습니다.